포드는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은 조용히 글로벌 규칙을 다시 쓰며 미국은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 강국들은 흔들리고 있으며 틀을 깨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속도가 생존을 결정짓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는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치적 편견 없이 분석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포드와 논란이 된 철수 결정.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여겨졌던 미시간주에서 포드가 여러 공장의 폐쇄를 발표했을 때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충격이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향수나 감상에 머물 여유가 없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조용히 미국 국경을 넘어 이동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재교육에 대한 약속도 없었으며 세대를 이어 포드를 지켜온 미시간 주민들을 위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직접적이며 어떤 사과도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지만 포드에게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의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리튬과 같은 전략 차제에 집중된 정책이었습니다. 그중 리튬은 가장 치명적인 병목 요소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이 자원은 전 세계 정제 용량의 80%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리튬 가격이 폭등하자 미국 내 EV 공급망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술 중심의 신생 기업들에 이미 뒤처진 포드는 이제 국내 생산을 유지하면 가격이 급등해 자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포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더 깊은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포드는 국가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공장을 옮길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기름값을 감당하며 살아남을 것인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차가 아직도 가솔린으로 달린다면 당신은 과거를 몰고 있는 셈입니다. 포드와 테슬라의 간극.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체스 경기라면 포드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노련한 베테랑일 것입니다. 고전적인 전략에 능하며 100년의 역사를 지닌 강자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규칙을 다시 쓰는 대담한 시내로 자신만의 체스판을 만들어 그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리튬 채굴과 정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자사의 기가팩토리에서의 배터리 생산, 그리고 소비자 직배송까지 전 가치 사슬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도 딜러십도 비효율적인 창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매우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시장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테슬라에게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전략적 혜자를 제공합니다. 반면 포드는 전통적인 브랜드와 산업 역량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포드의 공장들은 20세기 모델에 맞춰 설계되었고 유통망은 수십 년 된 딜러 네트워크에 묶여 있으며 무엇보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경직된 장기 계약에 얽매여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는 강점이었던 요소들이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포드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와 함께 추진 중인 T3 프로젝트는
포드의 전면적인 변신을 위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로봇 기반 조립 라인, 수명이 100만 마일에 달하는 고내 구성 배터리팩, 그리고 온라인 중심의 판매 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총체적 혁신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심지어 구매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한계를 스스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 경주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질문은 포드를 넘어섭니다. 전통적인 산업 강자들이 과연 기술 중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도태되어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까요? 리얼리티 쇼식 대통령직과 트럼프의 시장 충격파. 리얼리티 TV 스타의 감각을 지닌 도널드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미디어와 시장에 최대한의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발표,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단 하루 만에 금융시장에 그렇게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단 하루 만에 200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을 진짜 놀라게 한 것은 그 시장 반등 자체가 아니라 그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표 몇 시간 전 대량의 고수익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고 단 하루 만에 2100%가 넘는 수익을 올린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인가?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윤리적 실패를 넘어서 공공정책이 시장 조작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패한 권력 구조를 시사하는 경고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 부유층 지배,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게 결합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백악관의 한마디가 수십억 달러의 시장을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마치 주식시장을 무대로 한 미디어 연출처럼 발표될 때 일반 시민들은 불투명한 권력의 무대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관객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기반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규칙이 조작된 것처럼 보이고 플레이어들이 심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뉴스가 전파되고 단 하나의 트윗이 수조 원의 가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투명성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점점 공연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책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격과 반응을 위해 각본처럼 짜이고 연출되는 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통치와 오락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위험은 무능함이 아니라 진실이 쇼라는 장막 속에 묻혀버리는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이 하나의 퍼포먼스로 변하고 금융시장이 그 성과의 점수판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통제하는 소수만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제조업의 기로에 선 미국. 한때 제조업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포드, GM, GE 같은 공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렸으며 이는 강력한 중산층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음을 내는 조립 라인에 줄지어선 노동자들의 모습은 미국 번영의 산업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이미지는 더 이상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동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경쟁 우위였던 대량 생산 규모나 저렴한 노동력의 장점을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진정한 경쟁의 무기는 속도, 유연성, 맞춤화,
그리고 적응력 높은 공급망입니다. 포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급진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모델을 조금씩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해체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포드는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는 이제 아이폰 주문처럼 간단해졌습니다. 고객은 온라인에서 차량을 구성하고 생산 과정을 추적하며 최종적으로 차량을 집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인 전환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이제 기계 조작자가 아니라 로봇 기술자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다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계적 사고에서 자동화 시스템 사고로의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장기적인 비전과 초기의 혼란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포드가 실패한다면 이는 하나의 경고 사례가 되어 변화에 실패한 기업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포드는 살아있는 실험실, 즉 미국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도 기술, 혁신,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정의를 통해 산업 정체성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의회를 덮친 에마가 위기, 포퓰리즘이 재정 거버넌스를 장악할 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탈세계화 시대에 맞춰 구조조정과 재정비에 힘쓰고 있는 반면 이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기관, 즉 의회는 정치적 기능, 마비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폭풍의 핵심에는 더 이상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닌 의회 내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에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있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정 한도, 적자, 복지 개혁과 같은 시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추구하는 대신 MA가 공화당은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연방 예산에서 1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자는 것으로 현재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400억 달러 규모의 삭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건전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보다는 정치적 쇼를 위한 극단적 재정 포퓰리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에마가 내부의 분열입니다. 한 파벌은 연방정부의 규모 자체를 급격히 축소하고 교육, 의료, 복지 분야의 공공지출을 사실상 해체하려 합니다. 다른 파벌은 예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이민 통제, 국경 보안, 혹은 보수적 문화 개혁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입장 차이는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거버넌스를 인질극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미국은 정부 셧다운, 채무 불이행, 그리고 글로벌 신용 붕괴라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계와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글로벌 리더가 아닌 정치적 충동에 휘둘리는 분열된 시스템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합니다. 포드, 인텔, GM과 같은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하고 녹색 기술에 투자하며 스마트 제조를 도입하는 등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극심한 당파성에 발목이 잡혀 중요한 인프라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전략적 회복 계획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더 이상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념 전쟁터, 슬로건이 해법을 대체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행정부와 민간 부문은 입법적 뒷받침 없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발과 대중의 분노, 포드를 둘러싼 논란. 포드가 2,000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생산 라인을 재구성하며 자동화된 제조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을 뒤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우파 포퓰리스트 진영에서 정치적 분노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경제 민족주의의 상징이자 스스로를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트럼프는 즉각 반응하며 포드를 국가에 대한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포드가 미국에 대한 충성보다 글로벌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만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의원들 다수가 포드에 제공된 세금 혜택을 철회하고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드는 곧바로 영혼 없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고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해 포드, 미국 노동자를 배신하다, 미국 아이콘을 가장한 글로벌 기업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CEO 짐 팔리는 공개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2,000개의 일자리를 희생하지만 향후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포장 문구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포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PR 회사에 의뢰하지도 않았고 대중청문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품과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포드와 트럼프 간의 충돌은 금세 단순한 기업 대 정치의 갈등을 넘어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상징적 대결로 확대되었습니다. 한쪽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혁신을 주장하고 다른 쪽은 과거 산업 황금기의 향수를 붙잡으며 현재 경제 현실과는 어긋난 시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것은 바로 평범한 미국 시민들, 특히 노동자 계층입니다. 그들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 르네상스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히 고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존엄성, 그리고 미국이 미래로 나아갈 때 자국민을 뒤에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전면 반격.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네덜란드의 ASML에서 제조하는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했을 때 많은 이들은 중국의 서방 반도체 기술 추격이 멈출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벌어진 일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전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국가 주도의 전면 전략으로 말이죠.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국영 반도체 투자 기금을 통해 7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SMIC 같은 국영 대기업부터 민간의 유연한 칩 설계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투입했습니다. 연구소는 재편되었고 최상위 공과대학에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전공을 신설하라는 국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은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고기술 시대의 인민전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를 단순한 상업 제품이 아닌 국방, 인공지능, 빅데이터, 슈퍼컴퓨팅의 핵심 기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EUV 장비 없이도 중국은 자체 개발한 7mm 칩을 생산해냈습니다. 다단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 혁신과 고급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통해 중국은 기술 봉쇄를 일시적으로 우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5.5mm 3mm 공정입니다. 현재 소수의 글로벌 선두 기업만이 도달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방역은 기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조용히 줄이는 한편 미국 상장 기술 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 패권을 정조준한 체계적이고 계산된 방역이었습니다.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되면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고 달러의 글로벌 지위 역시 불안정해집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으로서의 입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기술 게임에서 배제한다면
우리는 금융 질서를 흔들겠다. 이것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따르는 전면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양쪽 초강대국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혼란, 미국 전략 표류의 대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방향, 안정성, 전략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힘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충격을 받고 있다. 한때 질서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관세, 보조금, 기술 통제에 대한 주요 결정들은 장기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들이 이제는 정치적 충동에 따라 흔들리는 듯하다. 오늘 시행된 정책이 내일 중단되었다가 다음 주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도입된다. 이러한 반사적 정책 모델은 기업, 국제 파트너, 투자자들이 중기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들며 장기적인 안정성은 더욱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기차, EV 공급망 접근 방식을 보자. 이 배터리와 부품의 높은 국내산 함량을 요구하는 것은 겉보기엔 산업 친화적인 조치지만 미국은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필수 광물을 채굴하고 정제할 핵심 인프라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이러한 자원은 중국이나 미국의 전략 범위를 벗어난 개발도상국에서 공급된다. 정책의 야망과 운영 능력 간의 불일치는 선의의 의도를 물류적 장애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유럽, 캐나다, 일본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은 워싱턴의 경제적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충성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파트너에 계속 적응하며 따라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CPTPP와 RCEP 같은 미국이 배제된 무역 협정들은 점차 그 영향력을 확장하며 아시아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부재는 단지 무역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때 지배했던 글로벌 경제 규칙 제작성 과정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한 의도로 출범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World 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YRI 같은 미국의 주요 이니셔티브들조차 실망스럽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내향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보다 협력 기반에서 단절된 초국 내 산업 정책이라는 경향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 결과는 단순한 신뢰 상실이 아니라 체계적인 경제 악화의 위험이다. 상호 의존적인 글로벌 생태계에서 중심의 불안정성은 연쇄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 감소, 지정학적 위험 증가,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붕괴된 공급망 등 속도와 일관성이 생존의 조건인 세상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끄는 힘이 아니다. 방향을 잃은 지휘자가 열차를 탈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포드, 후퇴가 아닌 미국 산업 지도의 재편. 포드가 미국 내 공장을 폐쇄해야 하고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은 분노였다. 그 분노는 이해할 만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포드는 단순히 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 도망친 것이 아니라 21세기형 미국 제조업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과거의 모델에서 포드의 공장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분비는 조립 라인, 교대 근무자들, 대규모 생산을 통한 효율성. 하지만 탈석유 시대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식이 되었다. 오늘날의 우선순위는 기술, 맞춤화, 그리고 속도다. 포드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신해 로봇이 일하고 모든 부품을 인공지능이 감시하며 소프트웨어가 과거의 하드웨어 기능을 통제하는 조용한 공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산 방식의 전환을 넘어서고 있다. 포드는 소비자가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더 이상 대리점도 전시실도 필요 없다. 이제 소비자는 앱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맞춤 설정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자신만을 위해 제작된 차량을 받는다. 마치 고급 IT 제품을 구매하듯이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드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20세기 유산을 벗어던져야 한다. 오래된 산업의 갑옷을 벗고 기술을 핵심으로 삼고 데이터를 자원으로 삼으며 유연성을 경쟁력으로 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드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포드는 용감한 선구자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 틀을 깨며 미래의 생산 모델을 시험하는 주역으로 서 있다. 이는 미국 산업계 전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일 수 있다. 포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로봇과 앱으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피자 주문하듯 자동차를 주문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래 댓글로 남겨보자. 당신은 전시장파인가? 스마트폰파인가? 미국. 세계의 중심축에서 정책 불안정의 상징으로 현대시대 대부분에 걸쳐 미국은 장기 전략, 일관성,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이미지는 외부 위협이 아닌 내부의 깊은 정치적 기능 마비로 인해 점차 침식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후 미국은 끊임없는 방향 전환의 사이클에 들어섰다. 오늘 시행된 정책은 다음 행정부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전임자가 세운 기반을 종종 해체하며 완전히 다른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의회조차 극심한 분열 속에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안, 경제 입법, 심지어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법안마저 장기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불안정성은 단순히 국내 통치에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권력 공백을 만들어낸다. 미국이 자국의 정책조차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할 때 동맹국들은 대안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중국은 새로운 무역 및 기술 규칙 제정을 가속화하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국제금융기구들도 워싱턴에만 의존하기보다 다극적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의 변동성이 일상이 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현재의 인센티브가 정치 주기를 넘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때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역량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신뢰를 스스로 탕진했기 때문이다. 이미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글로벌 경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은 초강대국이다. 중국, 더 이상 규칙을 따르지 않고 게임의 판을 다시 짜다. 수년 동안 중국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추격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서사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규칙을 배우는 참가자가 아니라 체스판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며 자신이 주도할 게임의 다른 국가들을 초대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ASML의 EUV 리소그래피 장비 포함을 차단하기 시작한 이후 베이징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수동적인 자세를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며 이러한 압력을 연료 삼아 기술 가치사슬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다. 750억 달러 이상의 국가 자금을 바탕으로 베이징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전진 중이다. 하드웨어 생산, 인적 자본 개발,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 구축.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은 자체 7nm 칩 생산에 성공했다.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돌파구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 없이는 생존할 수 있다. 충칭에 조성 중인 첨단 기술 허브 드래곤밸리를 통해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5G, 디지털 금융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자국판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단순한 하드웨어 차원을 넘는다. 중국은 기술 우위가 금융 독립성과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탈피하고 있으며 미 국채를 처분하고 달러 보유고를 줄이며 디지털 위안화의 CMY를 빠르게 개발 중이다. 목적은 더 이상 달러가 중심이 아닌 병행 금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라 전략적 경고이다. 서방이 중국을 기술 생태계에서 계속 배제한다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메시지다. 이 공격은 조용하지만 심오하다. 수십 년간 미국의 지배력을 떠받쳐온 신뢰 구조 자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 오랜 시간 달러 패권 아래 있었지만 장기적 경제 안정은 누리지 못한 이들, 이 이제 대안을 찾고 있으며 중국은 그 대안을 기꺼이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기술적 디커플링 캠페인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이는 의도된 글로벌 구조 재편 전략이다. 중국은 더 이상 서방이 만든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중국은 스스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분히 강하고 독립적이며 매력적인 생태계로 탈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다. 전략적 도약이다. 중국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테이블 자체를 다시 디자인하고 누가 자리에 앉을지 정하려는 것이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누구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다. 포드는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고 중국은 규칙을 다시 쓰고 있으며 미국은 내부 갈등과 방향 상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과거의 틀을 깨려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에 발을 들일 수 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혁신 없이 지키기만 하면 오히려 짐이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통을 보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구조를 바꿔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